안녕하세요, 결별이에요. 오늘은 호주 이민을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조금 더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방법들을 미리 알았다면 지금 조금 더 통장의 잔고가 자릿수가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미리 알아두시고 헛돈을 쓰지 않고 꼭 잘 모아두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잘 따라와 주세요. 별 채널. 첫 번째, 어학교보다는 비즈니스 스쿨을 이용하자. 저번에 돈이 없어도 이민이 가능하다는 영상에서 혹시라도 나이가 많아서 워킹홀리데이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돈을 모으면 좋겠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돈이 없는데 워홀이 불가능한 경우는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든 한국에서 돈을 모아오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 스쿨을 등록을 한 후에 유학 비자를 받아서 호주 내에서 돈을 버시는 거예요. 제가 비즈니스 스쿨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요. 비즈니스 스쿨은 학비가 굉장히 저렴해서 호주에 계시는 분들도 비자 연장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학교에 따라서 출석 일수가 달라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를 못해서 어학교를 먼저 들어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어학교만 다닌다고 영어가 엄청나게 많이 늘지는 않아요. 요즘은 유튜브도 그렇고 앱으로 저렴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영어 공부는 충분히 더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어학원을 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즈니스 스쿨을 등록을 하셔서 일을 하시면서 남는 시간에 열심히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민을 하시려면 IELTS, CCL, PTA 등의 영어 시험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학원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또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어학원에 가는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학생 비자는 주에 20시간 정도밖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어학원에 가든 비즈니스 스쿨에 가든 큰 차이점을 못 느끼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돈을 모으셔야 하는 분들은 제가 캐시잡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캐시잡이라거나 아니면 그 외에도 본인이 소자본으로 사업을 하신다거나 해서 돈을 조금 더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돈을 모으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호주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으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이 정말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스쿨도 선택지에 넣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비자를 완벽하게 활용하기입니다. 워홀 비자를 철저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선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비자를 신청하실 때 브리징 비자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보통 유학원이나 법무사들은 브리징 비자는 전 비자의 컨디션을 따라가기 때문에 학생 비자에서 졸업생 비자를 신청을 하더라도 배우자의 경우는 학생 비자처럼 20시간밖에 일을 못한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다음에 어떤 비자를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브리징 비자가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지는 각자 다 다릅니다. 본인이 브리징 비자를 받았을 때 체제 조건이나 노동 조건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가는지 브리징 비자에 써있는 번호를 꼭 체크를 하셔서 내 브리징 비자로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는지 꼭 본인이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브리징 비자로 바꾸는 순간 학생 비자의 컨디션과 다르게 배우자가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선 하루라도 빨리 브리징 비자로 전환을 하는 게 더 큰 이득이 될 수 있겠죠. 또 시간의 여유가 있거나 한국에 자주 귀국하시는 분들은 워홀 비자든 학생 비자든 잘 준비를 하셔서 한국에서 신청을 하고 비자를 받고 입국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2번 이상 호주 국내에서 비자를 연장하시게 될 경우 국내 신청 수수료로서 몇백 불이 추가로 더 부과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학생 비자를 신청했을 때의 기준으로 약 700불 정도가 따로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귀국할 타이밍에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겠다 하는 기회가 생기신다면, 그리고 한국에서 한두 달 정도 체제할 예정이 있으시다면 한국에서 비자를 연장을 하고 오시는 게 더 이득이겠죠. 다만 비자에 따라서 비자 승인되는 기간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도 잘 고려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영주권 비자 신청을 할 때에는 이 국내 비자 신청 수수료가 따로 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돈을 모으는 동안은 가급적이면 차를 사지 않는 것입니다. 차를 사게 되면 유지비도 유지비지만 차량 등록비나 세금과 보험 등을 포함해서 매년마다 최소 1,000불에서 1,500불 이상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세컨이나 서드 비자를 위해서 시골로 농장 일을 하러 가신다고 하더라도 차가 없다고 해서 시골에서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에 일을 구할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겠죠. 특히나 시티 근처에 살게 되신다면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더더욱 차가 필요가 없으실 거예요. 지역에 따라 무료 트램존이 있는 곳도 있고요. 기차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가까운 방을 구하신다면 조금 불편하긴 해도 차량 유지비를 생각해 봤을 때 더더욱 큰 절약이 가능하겠죠. 다만 지역에 따라 그리고 직종에 따라 시급도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미리 생각을 해보시고 계획을 세워서 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에이전시, 변호사, 법무사에 헛돈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경우에는 상담비만 몇천 불이 드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혼자서 비자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법이 자주 바뀌는 경우에는요, 에이전시나 법무사도 정보를 더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에이전시들 같은 경우엔 그냥 유학생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한 경우도 많고요. 법무사든 변호사든 어찌되었든 정부의 발표를 보고 나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찾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체류를 했다거나 과거에 범죄 경력이 있다거나 하는 법적으로 내가 곤란한 일을 했을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변호사를 통해서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겠죠. 가끔 광고로 몇천 불만 내면 좋은 곳에 취직시켜준다, 호텔에 취직이 된다, 스폰서를 받아서 바로 취업 이민을 할 수 있다, 영주권을 준다, 그렇게 말하는 에이전시들이 있는데요.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영어도 못하고 신원보장도 안 되는 외국인을 호주 사람들이 그렇게 금방 고용을 해주겠어요? 본인의 능력을 잘 생각해 보시고 뭐든지 몇천 불에 해결이 되는, 다 달콤하고 쉬워 보인다 하는 그런 제안들은 대부분이 사기 아니면 과장 광고라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에이전시를 통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좋은 에이전시를 고르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떠보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 이민문이 막힌 직업군을 가지고 상담 요청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상담 요청을 했을 때 제대로 된 에이전시나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 직업으로는 이민이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해주겠죠. 법이 바뀐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방법으로 이민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법무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상담 비용만으로 2-3천 불 제공을 했는데 상담만 해주고 서류 처리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서 비자가 실제로 딜레이되고 심한 경우에는 거절이 나는 경우도 봤습니다. 같은 에이전시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학생을 써서 알바생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당자마다 또 역량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인이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고, 통한다고 하더라도 광고에 유혹되지 않고 정말 신중하게 알아보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유학 이민 루트를 현명하게 정하기입니다. 호주의 경우에는 전공이 달라도 대학원으로 진학이 가능합니다. 석사 과정으로 진학을 했을 때의 이점은요, 본인도 방학 동안은 풀타임으로 일이 가능하고요. 배우자의 경우에는 언제나 풀타임으로 일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 과정이 3년 이상인 것에 비해 대학원 과정은 2년 안에 끝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게다가 특정 분야의 경우에는 리서치 과정을 전공을 했을 때 이민 점수도 플러스로 5점 더 높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학력이 높아지는 것은 덤이고요. 호주의 대학원 과정은 코스워크와 리서치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전공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호주 이민 점수에 득점이 되는 것과 취업이 잘 되는 것, 어느 쪽에 이점이 있는지 잘 따져보셔서 진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유학원에 질문을 하게 되면은요, 대부분이 대학원 과정이 아닌 대학교 과정을 많이 추천을 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유학원이나 법무사들도 이게 다 비즈니스다 보니까 학교에서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학생을 보내려고 하지 개개인에게 맞는 곳으로 추천을 해서 학생들을 보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아까 언급했다시피 유학생들이 알바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모든 유학원의 모든 직원들이 정보를 꿰뚫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굳이 이민법을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거나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민이 가능하다는 이민 직업 기술군 리스트를 찾아보셔서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를 따로 조사를 하셔서 유학이민 루트를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일에 필요한 자격증들을 미리미리 따두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는 술을 판매하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할 때 RSA라는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펍이나 카지노에서 일을 하시게 될 땐 RCG라는 갬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사 관련 일을 하시게 될 때는 화이트 카드라는 자격증도 필요하게 되죠. 이러한 자격증들은 온라인에서 이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을 구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따두시고 이력서에 써서 어필을 하시면 좋은 잡을 구할 찬스가 더 올라가게 되겠죠. 7번째, 현명하게 집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사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시간도 체력도 문제지만 돈도 굉장히 많이 들게 되어서 돈이 모일 수 없게 되는데요. 초반에는 단기 투숙이 가능한 곳에 1, 2주 머무시면서 직접 인스펙션을 다니시면서 더 나은 집으로 이동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이렇게 인스펙션을 하면서 집을 구하실 때는 쉐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계약서를 써주는 곳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쉐어를 하면 안 되는 곳에서 불법으로 쉐어하우스를 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혹시라도 걸리게 되면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겠죠. 계약서를 서면으로 흔쾌히 작성해주는 오너가 있는 곳에 쉐어로 들어간다면 법적으로도 안전할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렌트를 하실 때 렌트 이력으로도 대체가 가능해서 렌트를 구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물론 나중에 부당한 이유로 뒷바짓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적인 대응도 가능해지겠죠? 저는 영주권을 따시기 전까지는 어지간하면 렌트보다는 쉐어를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는데요. 렌트는 정말 책임질 게 너무 많아요. 본인이 쉐어하우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쉐어생을 못 구하면 그만큼 렌트비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고요. 또 전기세, 가스비, 물세가 따로 들고 인터넷 비용도 따로 내셔야 하고 거기에 나중에 방을 빼실 때 집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났다거나 잘못된 곳이 있다면 그 비용도 전부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퇴거를 하실 때 청소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혹시라도 클리너들을 고용을 할 경우에 드는 비용도 감안을 하셔야겠죠. 호주에서 집세가 비싸도 나는 어떻게든 집을 혼자 써야겠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요. 그래니 플랫이나 아니면 스튜디오 형식의 아파트, 원룸형 아파트를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또 주에 따라선 정부가 지원해주는 아파트를 렌트를 하시면은요, 유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저소득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좋은 아파트를 렌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조건의 아파트들은 가끔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런 아파트를 본 것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남호주에서만 목격을 했고요. 주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조금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주로 이동을 하실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주 정부 사이트들을 미리미리 검색을 하셔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복지들을 미리 찾아오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퀸즐랜드주의 경우에는 영주권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봉 5만 불 이하는 저소득층으로 간주가 되어서 치과 진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이야기가 잠깐 다른 곳으로 샜는데 만약에 본인이 어떻게든 렌트를 해야겠다 하신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든이 넓은 집. 정원, 풀밭이 넓은 집은 절대로 빌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가든이나 정원을 가꾸는 것도 렌트를 하신 분의 책임이기 때문에 가든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게 됩니다. 호주는 여름이 길죠. 근데 여름에는 풀들이 굉장히 무럭무럭 자라나요. 그래서 정원사를 고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1, 2주에 한 번씩은 꼭 불러서 가든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비용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한 렌트를 시작하셨을 때 계약서를 쓰시고 일주일간 집을 체크하는 시간을 주는데요. 정말 집 구석구석 벽면에 작은 스크래치들까지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서 남겨두셔야 합니다. 청소가 덜 돼 있는 것도 미리 사진으로 찍어두시면 퇴실을 하실 때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눈치 못 챘던 하자를 본인이 늦게 발견을 하시면 나가실 때 혹시라도 목격이 되었을 경우에 본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입주하셔서는 집 전체 구석구석을 전부 사진과 영상으로 증거를 남겨두시고 부동산에 꼭 보고를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또한 한국에서는 남양집이 좋다고 하는데요. 호주에서는 햇빛이 잘 드는 남양집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정말 더워요. 특히 유리창이 큰 통유리집 이런 거는 진짜 피해주세요.
그 다음은 어지간하면 카페트가 깔린 집도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카페트 집이 관리가 정말 힘들어요. 먼지도 먼지지만 혹시라도 내가 뭔가를 흘려서 묻었을 때 그 카페트 풀클리닝 비용도 지불을 하고 나가셔야 할 수도 있어요. 어지간하면 나무바닥으로 된 집을 찾으시길 추천해드려요. 뭐 겨울에 추운 거야. K마트 같은 데 가면 전기 매트 뭐 20불, 30불이면 사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레니 플랫 같은 경우에는 1층과 2층을 나눠서 쓰는 형식의 집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2층 집을 쓰시는 것보다는 1층 집을 쓰시는 게 한여름에도 굉장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냉방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절약이 되겠죠. 다만 1층 집의 경우에는 그만큼 벌레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주위 환경이 어떤지를 잘 살펴보시고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티의 아파트 같은 곳은 그렇게 벌레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호주에는 이사를 하실 때 마이커넥트라는 무료 서비스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마이커넥트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전기회사, 가스회사, 그리고 인터넷 회사까지 본인이 원하시는 조건을 말씀을 하시면 가격대에 따라서 아니면 서비스의 질에 따라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계약까지 편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호주에서 어떤 회사와 계약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마이커넥트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전기회사에 대해서는 디스커버 에너지라는 한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외국에 나오면 한국인들 믿지 말라고 하지만 그래도 또 한인들이 어떻습니까? 빠르고 싼 거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이 디스커버 에너지를 사용을 하시면요, 타 회사와 비교를 해서 무조건 가장 저렴한 플랜으로 안내를 해주고 또 계약을 도와주세요. 물론 한국어로도 상담이 가능하고요. 정말 빠르게 당일 연결, 그리고 호주 전기세 정말 비싼데 그 비싼 전기 회사들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플랜으로 안내를 도와주십니다. 저도 아내가 베이킹을 좋아해서 진짜 오븐을 하루 종일 쓰는 집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계속 애용하고 있어요. 8번째, 농장이나 공장은 해당 시즌에 호주인들이 경영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실 농장에서 돈을 벌기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인들이랑 아시안들이 농장 워커들의 가치를 굉장히 낮춰놨거든요. 그래서 농장 일을 평생 하실 분이 아니라면 그냥 편하고 돈을 그나마 잘 버는 곳으로 가는 게 좋은데, 가지농장 같이 부피가 큰데 그나마 가벼운 작물들이 여성분들이 하시기에는 굉장히 좋고요. 아니면 가볍고 작은 작물 있죠? 체리 같은 거? 그리고 찾기가 굉장히 힘든 포지션이긴 하지만 마카다미아 농장에서 돈을 벌게 되시면 마카다미아가 워낙 비싼 작물이다 보니까 진짜 돈을 쓸어 담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전을 해보지 못했지만 혹시라도 타이밍이 맞고 운이 좋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시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몬이나 오렌지 같이 나무에 나는 작물들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이런 농장에서 경험을 해보신 분들 말로는 이런 나무들에 가시가 있어서 손이랑 팔뚝에 가시가 박히는 경우도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벌 생각으로 갔다가 병원비가 더 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세컨, 서드만을 위해서 농장, 공장을 가신다면 진짜 여러모로 잘 알아보시고 돈을 버는 것보다는 그나마 몸이 편하게 그나마 돈을 조금은 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잘 알아보셔서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째, 항상 대우가 좋은 일자리에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호주에 오시면요, 처음에는 다들 인종도 다르고 영어도 안 익숙해서 아무래도 좀 익숙한 한인들이 하는 가게로 눈을 돌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인 업자들이 가스라이팅이 정말 심합니다. 호주에 지금 최저 시급이 20불 정도 되는데 한국의 어린 학생들이 호주에 워홀을 와서 시급은 15불 정도밖에 받지는 않지만 한인 사장님이 일도 가르쳐 주시고 엄청 상냥하고 먹을 것도 챙겨주신다고 정말 좋아하면서 일을 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먹을 거 시급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된다고. 진짜 한국의 어린 학생들이 너무 순진하고 너무 착해가지고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호주에서는 트레이닝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불법적인 시급을 주고 일을 시키지는 않아요. 게다가 30대 가까워진 워홀러들한테는 다른 사람들은 신고하고 그러던데 너는 신고 안 할 거지 이러면서 계속 눈치를 주는 사장님들도 있고요.
그렇게 돈을 안 주면서 맨날 사람이 없다, 뭐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진짜 불평불만을 진짜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그런 불법 한인 업체들을 신고하는 커뮤니티를 이제 한인들이 만들었는데, 그런 커뮤니티에 또 와가지고서는 사장들이 난리를 칩니다. 그 돈 다 주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냐면서, 돈이 없고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거 불가능하다면서. 근데요, 그렇게 돈이 없으신 사장님들이 다들 외제차 몰고 다니고 집도 큰 집 사서 잘 먹고 잘 사세요. 돈이 없는 건 유학생들이죠. 아무튼 한국에서 이제 한국 시급을 받다가 호주에 오니까 뭐 15불, 16불, 17불을 받아도 정말 우와 돈 진짜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호주 가게에서는요, 딱 최저임금만 주는 곳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카페도 23불에서 27불 이상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와는 별개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페널티 레이트이 적용이 되어서 그 시급보다 1.5배, 2배 받으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직장에서 만족을 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더 눈을 돌리셔서 더 찾아보시면서 보는 눈을 조금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급을 계산할 때 진짜 어지간하게 시급이 높지 않은 이상은 ABN을 요구하지 않는 곳으로 가세요. ABN을 요구를 하는 곳으로 가시면 본인이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연금도 본인이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험도 본인이 드셔야 돼요. 게다가 나중에 이제 세금 환급하실 때 본인이 그 받은 금액에서 세금도 본인이 내셔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한인 업체들이 그것을 악용해서 자기들은 시급을 이만큼 준다 하고 많이 주는 것처럼 부풀려 써서 모집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험, 세금, 거기에다가 뭐 연금까지 내게 되면 정말 보잘것없는 시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계산을 해보셔야 하고요. 또 알바를 구하실 때 캐주얼인지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인지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시급이 다른 곳보다 높아 보여서 들어갔어도 캐주얼일 경우에는 유급휴가, 병가 같은 것이 없고요. 거기에다가 언제 해고가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당장 급하게 수중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왕이면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이 좋기는 하겠죠. 또 캐시잡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뭐 캐시잡 자체가 세금을 안 내시게 되면 불법이라 저는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지만 정말 일이 없어서 캐시잡밖에 구할 수 없어서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생활은 하셔야 되니까 그 직업을 하시되 나중에 부당한 일을 당하셨으면 페어워크에 노동청에 바로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실 수도 있는데 호주에서는 무료 통역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근무하신 시프트표랑 몇 시간 근무하고 얼마를 받았는지 증거를 잘 남겨두셔서 신고를 하시는데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고를 해서 이제 재판까지 잘 끝날 경우에는 그동안 근무를 한 기간 동안에 제대로 된 페이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잘못된 거는 꼭 다 신고해서 자기 권리 다 챙기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해요. 10번째, 유학할 도시로 애들레이드는 어지간하면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학의 수준도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시급이 너무너무 낮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애들레이드에서 살면서 시급 10불 준다는 곳을 처음 들었어요. 처음 봤고 호주에 와서. 거기에다가 일자리가 너무 적어서 시민권자, 정말 호주인인데도 15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간호사들도 시급이 낮아서 진짜 20불대 받고 일하는 경우도 봤고요. 잔업수당도 제대로 안 쳐줘서 막 열정페이로 하루에 막 3시간씩 근무하는 간호사들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충분한 시티가 아니다 보니까 또 차가 없으면 생활을 하기도 불편하고요. 주 정부 정책이 여러모로 망한 주여서 전기세도 비싸고 물가도 전체적으로 너무 비쌉니다. 근데 한국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사람들이 사람 인건비, 노동자의 권리를 잘 안 챙겨주는 곳일수록 사람을 더 막 부려먹죠. 일은 정말 더 빡세게 시키면서 시급은 진짜 막 13불 이렇게 주는 것도 있고요. 그 돈 받고 누가 하냐고 따지니까 그럼 이 시급은 어떠냐 이렇게 좀 제안을 하시던데 애초에 줄 수 있는데 안 준다는 얘기겠죠. 정말 못된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페어워크에 신고 안 했냐고요? 신고했죠. 신고했는데
페어워크에 이제 관리 감독 하시는 분들이 오니까 시프트표도 다 숨기고 그 위장된 시프트표를 이렇게 밖에 내놓고요. 진짜 철저하게 다 감추더라고요. 그리고 또 애들레이드는 일본인들이 많은데 일본인들 특징이 어때요? 법적인 그런 귀찮은 거 안 엮이려고 해요. 그냥 윗사람 말만 들어요. 아무도 증언을 도와주지 않아요. 진짜 법적인 문제는 혼자서 싸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애들레이드에서 착취당했던 돈은 되돌려받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카더라라 제가 방송에서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냥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런 감시를 하시는 분들이 뇌물을 받고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던 게 뭐냐면 저희가 분명히 페어워크에 고소를 하고 인터뷰까지 다 끝냈는데 계속 연락이 안 와서 몇 달 뒤에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저희 신고 기록이 삭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담당자도 저희 모른다고 너는 신고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러냐면서 아무튼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뒤로는 저는 제 주위 사람들한테는 애들레이드는 진짜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합니다. 진짜 돈 없는 유학생이 가서 살기에는 만만치가 않은 곳이에요. 11번째, 비영리 의료단체에서 일을 하실 경우에는 꼭 샐러리 패키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워홀이나 학생비자로 일을 하시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쉽게 생각해서 요양원 정도일 텐데요. 호주에서 지금 요양원이 정말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진짜 더블, 트리플 일하는 시간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요. 샐러리 패키징이라는 이 면세 카드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워홀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이 좀 비싸죠. 영주권을 따셨다고 해도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세금이 세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영리 의료단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샐러리 패키징에 가입할 기회가 주어져요. 이 샐러리 패키징이 뭐냐면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자신의 은행 계좌가 아니라 이 샐러리 패키징 카드로 따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카드는 그냥 본인 은행 카드처럼 자유롭게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할 때 정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근데 다른 점이 이 샐러리 패키징에 묶인 금액은요, 본인의 벌이에서 따로 이제 차감이 돼서 그만큼 면세 혜택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6천만 원을 번다 하잖아요. 근데 샐러리 패키징으로 최대 이제 1,000만 원 정도를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본인의 이제 소득세는 5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만 내면 되는 거죠. 호주에서는 5천만 원 이하면은 저소득층으로 이제 취급을 받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금 혜택 받는 게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쵸? 제가 면세카드라고 말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요양원 일에 대한 장점을 나열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은 요양원에서 일을 해도 세컨드나 서드 비자를 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지역에 한정이 돼 있어서 퀸즐랜드라거나 그런 다른 주에서만 가능한 얘기긴 한데 근데 세컨드나 서드뿐만이 아니라 한 군데서 6개월 이상도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널스로 이제 이민 생각이 있으시고 내가 널스가 된 뒤에도 요양원에서 일을 할 마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큰 이점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호주에서는 한 회사에서 10년 정도 이제 일을 하면 롱 서비스 리브라고 해서 한 달에서 2달 정도 또 이제 유급 휴가를 따로 주거든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했을 때 내가 3년 동안 워홀로 거기에서 일을 하고 간호 유학을 하면서 또 이제 2, 3년 거기서 일을 하고 그러면 벌써 이제 6년이 채워지잖아요. 4년만 더 일을 하면 그냥 롱 서비스 리브까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잘 됐을 때 얘기지만 그냥 그런 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2번째,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은 무료로 받기. 요양원을 포함해서 의료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해당 시설에서 독감 예방접종이랑 코로나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의료 쪽이다 보니까 본인이 따로 돈을 내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세금 환급 받으실 때 공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외국으로 나가시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이 코로나잖아요. 그런데 호주에서는 코로나의 PCR 검사와 코로나 예방접종을 전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학생이든 영주권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클리닉의 경우에는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터넷에서 미리미리 무료로 이제 접종을 해주는 곳, PCR 검사를 해주는 곳, 장소를 검색하셔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13번째, 호주의 복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우리가 외국에 와서 비영주자로 사는 동안 가장 걱정하는 게 뭐예요? 의료비잖아요. 사실 임시비자로 사는 동안에는 사보험을 드는 게 필수이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큰 병원비를 걱정하고 할 필요는 없을 텐데요. 그래도 사람 일이란 게 모르잖아요. 그런데 호주가 아무래도 복지가 좋고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돈이 없고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잘 하시면은요, 의사분이 어느 정도 재량에 따라서 병원비를 조금은 감면해 주시기도 하고 더 저렴한 방법을 찾아주시기도 해요. 제가 작년에 정신병원에 감금이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정말 영주권도 없었고 돈도 너무 없었던 때라 그 당시 힘든 일보다도 사실 돈이 더 무서웠어요. 병원비 청구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일을 다 설명을 했더니 그 호주 병원에서 제 병원비를 전부 다 웨이브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초적인 것만 커버되는 정말 제일 싼 보험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앰뷸런스를 불렀는데 앰뷸런스 비용도 안 냈고요. 이것도 뭐 경찰분들이 불러주셔서 경찰분들이 뭐 정부의 뭐 세금으로 뭐 커버를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입원비뿐만이 아니라 개인 카운셀링 서비스 받고 약 받고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하고 나서도 이제 간호사분들이 계속 집으로 이제 방문을 해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에 저는 제 돈을 진짜 한 푼도 안 냈습니다. 뭐 모든 의료가 무료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요. 뭐 상황을 설명을 하면 이만큼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 임시 체류자들에게도 복지를 어느 정도 나눠준다는 얘기니까요. 그런 것도 너무 심각하게 이제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4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영어 시험과 좋은 영어 선생님을 고르는 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이민에 필요한 영어 시험의 공식적인 유효기간은 2년인데요.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3년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영어 시험은 최대한 빨리 따두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죠. 영어 걱정만 없으면은요, 학교를 다니면서 과제하면서 실습하면서 일하면서 충분히 다 해내실 수 있어요. 근데 영어 점수가 없으면은요, 그 부담이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영어 점수를 어떻게 딸 것이냐? IELTS는요, 영어 실력 자체가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 점수 만점에 영어 점수를 따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PT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이 PT라는 시험은요, 문제은행 출제 방식이에요. 그래서 영어 실력이 완벽하지가 않더라도 이민 점수가 요구하는 그 영어 만점을 달성하기가 IELTS보다는 살짝 쉽습니다. 문제은행 출제 방식이고 컴퓨터가 채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트릭과 그리고 기출문제를 그냥 주구장창 보고 암기하는 것만으로도 고득점이 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문제은행 출제 방식이라는 것은 기출문제가 점점 늘어날 거기 때문에 뭐 최대한 빨리 따는 게 좋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다만 정말 확실하게 준비가 되었을 때 시험을 봐야 되죠. 이 영어 시험이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보는데 340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오를 거예요. 근데 내가 어중간하게 이 정도면은 뭐 운이 좋으면 되지 않을까 하고 시험을 보는 순간 그 350불씩 계속 이제 날리는 거죠. PT 같은 경우에는 공식 사이트에서 모의고사를 제공을 하는데요. 모의고사가 아무래도 시험 한 번 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구매를 하셔서 내가 모의고사를 볼 때 원하는 점수가 계속 나온다. 그런 실력이 되었을 때 가서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스폰서 비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냥 스폰서 비자를 받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 엔트리라고 영어 점수가 6.0인가 정도 있게 되면 같은 스폰서 비자라고 하더라도 완전한 영주권을 받기까지 기간이 확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영어는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영어 시험 대비 수업을 받을 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선생님을 찾는 거잖아요. 이 영어 선생님을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원래 영어를 잘했던 사람에게는 수업을 받지 마세요.
특히 PT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문제은행 출제 방식이고요. 트릭이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에요. 그런데 영어를 원래 잘하시는 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본인은 실력으로 어느 정도 이제 몇 번 연습하다 보니까 점수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가르칠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해석이 되셔야 돼요. 단어 몇천 개씩 다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계속 수업을 몇 달, 1년 들으셔도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영어를 잘하고 여기서 태어나서 영어를 당연하게 원어민처럼 하지만 우리는 아니거든. 수업료로 저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버렸습니다. 이거는 뭐 성차별이 아니라요.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은 언어에 좀 소질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영어를 정말 잘하는데도 이 PT 시험 고득점을 못 따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 컴퓨터 채점 방식의 트릭을 잘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분들은 영어를 어느 정도 이제 잘 하시기 때문에 트릭이 아니라 실력으로 따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분들에게도 같은 기준을 요구하죠. 하지만 남자 선생님들은 영어를 못하는데 점수를 따신 분들, 이런 분들을 찾으시면 진짜 트릭을 기가 막히게 가르칩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몇 달, 1년 가까이를 고생을 하면서도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남성분께 딱 1시간 조언을 듣고서는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진짜 이 시험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력보다 트릭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래서 저도 제 학생들에게 발음 강의도 많이 했지만 이 트릭과 더불어 여성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지 PT 시험을 공략할 수 있는지를 위주로 이제 많이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민을 위한 영어 시험은요. 영어를 원래 잘하는 사람, 잘했던 사람, 좋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원래는 영어를 정말 못했지만 점수를 따신 분들, 그분들이 진정한 참스승입니다. 그분들에게 가서 배우세요. 돈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15번째, 가능하면 싱글을 유지하세요. 호주가 재작년이었나부터 이제 싱글들에게 10점씩 그냥 거저 퍼주기 시작했죠. 호주 이민 점수에서 이 10점이라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니게 얻기 힘든 점수예요. 그 말인즉슨 커플인 순간 그냥 싱글들보다 더 배로 힘들게 진짜 피토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요. 상대방이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거나 아니면 상대방도 나랑 똑같이 이제 기술 심사를 통과를 해서 이민할 수 있는 기술직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은 이 거저주는 10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영주권을 딸 때까지 싱글 점수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결혼을 하셔야겠다.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영주권을 받아야겠다 하시면 무조건 호주에서 결혼을 하고 진행을 하세요. 이렇게 싱글 점수를 많이 주게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실 영주권을 위해서 위장 결혼하는 커플들도 많았고요. 뭔가 대가가 오고 갔겠죠. 그리고 돈 벌겠다고 영주권을 빌미로 자기 남친이 너랑 결혼해줘서 영주권 줄 테니까 얼마 줘라 하는 여자도 실제로 있었고요. 그런 거 외에도 결혼 비자를 빌미로 가정폭력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 데이트 신청하는 호주 남자들 중에서도 거절하면 너 내가 영주권도 줄 수 있는데 이러면서 진짜 막 이렇게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요. 진짜 이런 남자들은 혹시라도 엮였다가는 진짜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으로 바로 그냥 다이렉트 직행이니까 안 넘어가셨으면 좋겠지만 정말 운명을 같이 하는 정말 멋진 사람이라서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과 같이 이민을 해야 되겠고 또 금전적으로 이제 서포트도 해줘야 되고 아니면 서포트를 받고 이런 일이 있다면 반드시 호주에서 결혼을 먼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남자 간호 학생분이 여자친구를 이용해서 자기 학비를 대게 시켰어요. 내가 영어도 좀 하고 내가 간호 공부해서 영주권 딸 테니까 너는 돈 벌어서 나한테 학비를 대줘. 그럼 내가 졸업하고 나서 너한테 영주권 같이 줄게.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렇게 했는데 딱 저희가 졸업하는 시점에 이 싱글 점수란 게 생겼네요. 이 남자 어떻게 할게요? 여자친구 버렸죠. 여자친구분 한국에 갔습니다. 돈도 뭐도 아무것도 없이 한국에 갔어요. 그러고서는 이 남자 지금 어떻게 살게요? 자기는 자기 힘으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가 돈 벌어서 간호사가 되어서 이민까지 성공했다 하고 자기 무용담 좀 늘어놓고 허세를 떨면서 잘 먹고 혼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그냥 자기 힘으로 이민하시고 싱글 점수 거저 받아가세요. 16번째. 모든 것을 스스로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위에 언급했던 워홀 비자, 유학생 비자를 포함한 모든 비자 대행도 그렇지만요. 세금 신고 같은 것도 굳이 대행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 신고도 정말 자기가 직접 하면 10분 정도면 이제 끝나는 간단한 건데 이것도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엄청 과장을 해서 겁을 주면서 광고를 하는 곳이 많아요. 근데 요즘이 어떤 세상이에요. 블로그에 캡처해서 하나하나 한글로 다 번역해서 올려주시는 분들 많고요. 유튜브에도 영상으로 진짜 자세하게 찍어서 올려주시는 분들 많아요. 감사합니다. 이걸 보면서 본인이 굳이 회계사 통하고 법무사 통하고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스스로 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으시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 신고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호주도 다 사람 사는 곳이에요. 똑같아요. 그냥 전화로 문의해서 내가 이거 잘못 신고한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또 수정도 가능하고요. 많이 어려울 게 없어요. 내가 사소한 실수 하나 했다고 비자 날아가고 탈세자 되고 이런 거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항상 스스로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이제 회계사 통해서 한 달 정도 걸려가지고서는 환급 받으실 때 저는 진짜 한 3일에서 일주일?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내로 다 환급을 받고 있어요. 비자도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신청을 하기 때문에 비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바로바로 저한테 연락도 들어오고 또 바로 결과도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직접 일처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일본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진짜 아날로그만 고수하고 일처리도 정말 융통성 없이 엄청 느린 일본과 비교해서는 호주가 많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오셨으면 호주조차도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익숙해지면은 그렇게 살기 힘든 나라는 아니에요. 17번째. 영주권 신청을 하자마자 바로 메디케어 신청하기입니다. 영주권이 없는 동안은 국민보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싼 사보험을 유지를 하는 것이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스폰서 비자든 영주권 비자든 이 비자 신청에 들어가서 브리징 비자가 나온 순간부터 호주의 국민보험을 신청하실 수 있게 되세요. 저는 이거를 몰라서 사보험을 몇 달 더 이제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저처럼 괜히 사보험 몇 달씩 더 돈 내지 마시고요. 영주권 신청하시자마자 바로 사보험 해지하시고 국민보험 발급 받으셔서 사보험 비용 절약하시길 바랄게요. 호주 법이 바뀌어서 32살이 되고부터는 사보험 유지를 해야지 추가 할증을 안 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사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터넷 블로그 같은 거 조금만 서치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몸이 건강하고 젊으신 분들은 사보험을 드는 것보다 안 드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고심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몇 살에 영주권을 신청을 하시든 영주권을 따고 1년간은 사보험을 들지 않으셔도 할증이 안 붙거든요. 그 1년 동안은 유예기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사보험을 신청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1년간의 면제받는 비용만으로도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걸로 여행이라도 한 번 더 다녀오실 수 있는 거니까, 그쵸? 18번째, 포인트 카드 이용하기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주도 정말 다양한 가게에 다양한 포인트 카드가 많아요. 우럴스나 콜스 같은 대형 슈퍼마켓뿐만이 아니라 옷가게나 신발가게 같은 곳에서도 포인트 카드를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정 금액 소비를 할 때마다 이제 10불씩 할인이 되기도 하고 또 생일마다 이제 할인 쿠폰을 주기도 하고 하니까 절약을 위해서는 꼭 가입을 해주는 게 좋겠죠. 참고로 카드를 다 들고 다니실 필요 없이 이 앱 하나만 있으면 모든 카드를 스캔해서 저장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해요. 19번째, 인맥 관리입니다. 호주는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요. 학력보다 중요한 것이 경력, 경력보다 중요한 것이 인맥입니다. 작은 마을일수록 일자리에 가족이나 친구를 알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을 구하기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주 분들이 굉장히 나이스하셔서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웃분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게 돼요. 자신들의 마을이나 커뮤니티에 정착을 시키겠다고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소개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뭐 이런 이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로컬 인맥들을 많이 알아두면 알아둘수록 심리적인 안정이 되잖아요. 시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도시와 다를 바 없이 좀 삭막한 인간관계가 많고 또 나를 도와주겠다고 이제 다가오는 경우는 좀 아시안 남자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흑심이 있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게 아니고 진짜 작은 시골 마을인 경우에는요. 나이 상관없이 할머님이든 아주머님이든 굉장히 이제 프렌들리하게 이제 받아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처음 이사를 하면 이사 인사 겸 여기저기 뭐 작은 거 쿠키를 선물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차라도 같이 마시러 간다던가 초대를 한다던가 해서 인맥을 많이 쌓아두시면 뭐 여러모로 좋겠죠? 마지막으로 20번째는 한국 사회를 적절히만 이용하기입니다. 서로 돕는 한국분들도 많은데요. 한국인들 등쳐먹는 한국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오셔서 한국 커뮤니티에서만 이제 생활을 하시던 분들은 뭐 오히려 한국보다 살기 힘들다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한국인들끼리 직원 구하고 하는 거 보면 진짜 지금이 2022년인데 아직도 막 13불 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보고요. 제가 겪었던 한인 커뮤니티라고 하면은 사실 대학 생활 때밖에 없기는 했는데요.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학에서는 같은 유학생 입장이니까 막 서로 일하면서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간 절약한다고 막 서로 돕고 서로 이제 족보 쓰고 하면서 정말 큰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 반면에 진짜 한인 커뮤니티가 아시죠? 진짜 이 소문이라는 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같은 수업을 우연히 겹쳐들어서 그냥 같이 밥 먹고 그냥 같이 다니고 집 방향도 같아서 그냥 같이 좀 자주 다녔을 뿐인데 그거 가지고 막 사귀는 거 아니냐면서 막 뒤에서 막 이상한 소문이 났던 적도 있고요. 잘하는 애인 것 같다 싶으면 나중에 졸업 때 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막 연락해서 막 계속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 좋은 척 하면서 자기가 뭐 크게 선심 쓰듯이 자기가 직장에 일을 곧 그만두는데 자기가 일하던 곳에 소개를 해주겠다면서 소개비로 막 몇천 불씩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에서만 지내시는 분들은 똑같이 한국인들이랑 한국 커뮤니티, 한국 사회에서 지내는데 사회는 바깥 사회는 영어로 돌아가다 보니까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반대로 트라우마가 심해지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일수록 한국 사회는 정말 적절히만 이용을 하시고 더 많은, 더 넓은 다른 국적의 분들과도 교류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가지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활용을 제대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영주권을 따셨을 때는 제 통장 잔고보다 조금 더 유복한 통장 잔고를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